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천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 14곳에 대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 9곳에서 164개 종목에 대해 총 2,112억 원의 규모의 불법 공매도 거래를 적발했는데요. 개미 투자자들의 공매도 불만은 더 커지고 공매도 재개도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 5천만 명대에서 40년 후인 2065년에 3천만 명대로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년 후 1천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고서를 낸 한반도 미래연구원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내수 시장이 붕괴되고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들의 임기 말 해외 출장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과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데다 전문가들의 장외 공방도 치열한 상황에서 한가한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국민 세금만 낭비되는 겁니다. 중국 부자들의 탈출이 관심입니다. 한 해 10,000명 이상의 부자들이 떠난다는데요. 국가 통제와 경제 부진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는데 중국 부자들의 엑소더스와 최근의 중국 경기 동향,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중국 부자들 요즘 일본으로의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독재 체제와 경기 둔화의 실망에 탈출하고 있다는데 중국 부자들의 탈출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최근의 경기 회복은 의미 있는 흐름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박수현 KB증권 아시아시장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부자들이 고국을 탈출한다, 이민 간다, 이런 뉴스가 언론에 조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중국 고향을 떠난다. 과연 얼마나 떠나고 있는지, 엑소더스란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던데, 팀장님,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숫자에 대해서 정확한 집계로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예.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독재 실망에 100만 잔자들이 500만 명 가까이 이탈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네. 사실 굉장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네. 오래됐습니까? 탈출이? 시진핑 정권 들어서는 매년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 보도도 많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 정권 들어서는 중앙 집권화를 더 강화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자산가들이 중국 안에서 활동 영역이 조금 더 좁아질 수 있는,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 더 증식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특히나 공동부유라는 시진핑 주석의 이 캐치프레이즈 하에서는 자산가들의 영향력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똑똑하게 자산을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서 중국 이외로 탈출할 수 있는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자산가들이 국가 통제를 피해서 해외로 어떻게 내보낼까, 돈을 빼돌릴까, 이런 걸 지금 머리를 쓰고 있다는데, 실제 이민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외신 보도를 보면 10,000명이 넘는다, 코로나 통제 후에 더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혹시 좀 믿을 만한 통계 같은 건 없을까요? 중국의 백만장자가 몇 명이냐가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10,000명이다 5,000명이다 보다도 예. 작년에 중국의 백만장자가 514만 명 정도인데요. 514만 명. 그 중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이제 해외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13,50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숫자로 보면 0.26%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모집단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숫자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아까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서방 언론이
기본적으로 탈중국이라는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놓고 거기다 이제 끼워 맞추는 것이 예. 이제 뭐 기사에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월스트저널이라는 언론의 이제 명성 때문에 서로 인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첫 번째 중국은 1인당 환전 한도가 5만 달러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5만 달러? 그렇죠, 개인이. 그럼 얼마? 그리고 예. 지금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게 합법적으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뭐 간다고 하는 것이 전부 이제 기업의 주재원의 형태로 예. 아니면은 이제 유학생 뭐 자녀들을 보내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엑소더스가 일어났다고 하면 외환 보유고가 줄어야죠. 외환 보유액이 그렇죠. 줄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줄어야 뭐 진짜 엑소더스인데 외환 보유고는 3조 2천억에서 변한 게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 부자들도 수준이지만 포브스 500대 부자 정도들이 이제 짐 싸가지고 뭐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데 네. 포브스 500 랭킹에 들어가는 부자들 중에서 네. 중국을 떠났다고 하는 기사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저널 같은 보도에서 중국의 엑소더스 부자들이 다 떠난다 이래 나왔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우선 그 모수에서 비교해 보면 비율이 아주 적은 거고 포브스 500대 부자 중에서 떠난다는 사람은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뭐그 월스트저널 같은데 조금 과장 보도를 한 느낌을 받으시는군요, 소장님. 뭐 그런 게 크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송금 제한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중국은 돈 내보내는데 좀 제한이 있습니까? 네, 특히나 중국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전후로 해서는 외환 송금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5만 달러 이상 사실 송금을 해외로 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환전 한도도 5만 달러에 픽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예. 지금 만약에 이 이상의 돈을 중국 이외로 환전을 해서 송금을 한다고 하면 불법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외로 만약에 이 이상의 한도를 가지고 환전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일부 존재를 하긴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냐면 될까요?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를 지향하는 산업들 예. 특정 산업을 만약에 투자한다라는 어떤 명시된 문서들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긴 한데요. 이것도 굉장히 쉽진 않고 개인보다는 이 어떤 기업 단체의 이런 승인을 받아서 내가 기관이다라는 어떤 명시 하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탈출, 돈을 빼돌리는 게 송금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외환 보액이 전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엑소더스 하면 이제 돈이 좀 외환 보액이 줄어야 되네 줄지 않았다. 혹시 떠나고 싶은 중국인이 해외에서 비자를 얻는데 뭐 외국인들이 다 뭐 비자를 필요로 할 텐데 특별히 중국 사람들에게 까다롭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비자를 얻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중국이 해외로 나가는 건 엄격하게 심사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뭐 장려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기업 비자, 주재원 비자 또는 이제 가족 비자로 간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가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주재원으로 나가는 형태로 하는 것은 이제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예. 그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뭐 수십억씩 환전 자체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의 계좌를 빌려야 그게 되냐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장무역 뭐 수출은 이제 그 많이 하고 그 수입은 조그만 걸로 해서 그 차액을 이제 밖으로 뺀다든지 또 M&A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 좀 부풀린 M&A를 하고 예. 그 남는 돈을 카운터파트한테 양해를 얻고서 그것을 이제 뭐 그 비밀 계좌에 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의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쓸 수는 있죠. 그런데 네. 그건 뭐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쨌거나 이건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외환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해외로 가고 싶다고 돈 빼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조금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웃 일본에 이제 중국 부자들이 많이 오고 있다. 부동산을 많이 산다. 그래서 특정 건물은 뭐 3분의 1, 4분의 1이 중국 소유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어느 상황이에요? 일본의 부동산 중국 분들이 사는, 중국 사람들이 사는 거는? 그래서 이 통계를 나온 것들을 좀 보면 일본의 그 중개 수수료가 2019년 대비해서
지금 한 3-4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네, 근데 여기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 주신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라는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엔저 효과 때문에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자산 자체를 특히나 부동산을 살 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점들을 좀 꼽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기타 국가 대비해서 일본이 외국인이 일본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절차나 기준 같은 것들이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절차가 좀 간단하고. 네. 해외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 조금 네. 수월하게 인정을 해준다 이런 네, 얘기죠. 굉장히 까다롭지는 않고 예. 이거는 조금 이렇게 주요한 이슈는 아닐 수는 있지만 일본은 한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일본의 부동산을 사서 일본에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언어적으로 장벽도 조금은 낮을 수 있다. 뭐 이런 예. 것들도 같이 좀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의 이 일본 부동산 매수 열기가 일본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는데 조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뭐 그 강남에 외국인이 뭐 얼마를 샀다, 뭐 이제 연남동에 그 뭐 카페니 뭐 이런 거를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은 조금 언론의 과대 포장이었다. 이제 그렇게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 미국으로 이제 투자를 하거나 유학 가는 것이 길이 많이 막혔기 때문에 그럼 미국 다음에 갈 수 있는 나라 그러면 이제 뭐 G3인 일본이 대상이 되죠. 근데 마침 일본이 지금 뭐 엔저 때문에 저게 물가가 전체가 다 싸기니까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 그러나 그것이 이제 추세적으로 가냐 뭐 이런 것하고는 조금 이제 달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언론에 그런 팩트 체크 없는 데이터가 없는 것에 대한 얘기들은 뭐 가십 정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갖고 있는 달러의 외환 보유고의 변화가 있을 정도로 충격을 준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지만 그것은 조금 이제 과장이 있는 것. 또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자체가 보면 최근 한 뭐 1, 2년 사이에 오보를 많이 내죠.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리고 카더라 통신을 어떻게 보면 카더라 통신. 더 많이 내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중국 사람들 일본 부동산을 많이 산다는 뉴스가 이제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을 사는 이 매수 그 대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이 사는 게. 우리나라도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초반때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는 거에 대한 제한을 많이 완화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한 차례 좀 많이 샀던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뭐 굉장히 많이 늘었냐, 굉장히 많이 줄었냐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유지를 하는 정도인 거고 네. 여기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뭐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면 이 중국 부자들의 중국 탈출 원인을 두 가지 들었어요. 중국 이 독재 체제의 이 통제 강화와 경기 부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기 부진에 조금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로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1분기 성장률 5.3%.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 중국의 경기 회복세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상황일까요? 그래서 이제 뭐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2023년 9월에 4.9, 4분기 12월에 5.2, 금년 1사분기 5.3이에요. 예. 경기 부진이 아니고 경기 회복이죠. 네, 경기 회복이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성장률이 낮게 나오면 경제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데 그렇게 평가하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경제 성장 수치보다가는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 느낌. 그래서 이게 여전히 디플레이 느낌이다. 그렇죠. 그래서 명목 성장률이 이게 작년 9월에 3.9, 뭐 12월에 4.2, 금년 1사분기 4.2예요. 그래서 예. 명목 성장률이 이게 낮다고 하는 것은 디플레이 느낌이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들이 탈출한다고 그러는데 내수가 나쁘다고 그래서 부자가 탈출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맞죠. 오히려 내수가 나쁠 때일수록 돈 있는 사람은 이게 돈 쓰기도 훨씬 좋고 또 돈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수가 나쁘다고 그래서 부자가 해외로 탈출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그 기사의 레토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중국의 성장률 5.3%, 여전히 디플레이 느낌이 난다. 그러나
숫자만 5.3% 느낌만 보면 중국이 빠르게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인상을 받잖아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 경제 동향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래서 중국은 코로나를 겪고 나서 숫자의 오류가 좀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숫자의 오류? 네, 기저효과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전년 대비 숫자를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중국은 그 전년도의 숫자가 많이 낮았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올해 들어서는 그 영향이 조금 줄고 있긴 하지만 예. 내용을 좀 살펴보면 놀랍게도 5.3이라는 숫자가 발표된 날에 중국 장이 거의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중국 증시가?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안에 내용들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다라는 걸로 좀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중국은 이 GDP의 항목별로 소비, 투자, 순수출을 보면 주로 소비에서의 기여도가 꾸준히 올라오던 국가였는데 올해 1분기에 갑자기 순수출 기여도가 툭 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순수출의 기여도가 올라갔다. 네. 예. 그래서 순수출이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어서 좋았으면 이 숫자를 좋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이 저가로 굉장히 낮은 제품을 물량을 밀어내기로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뜨리고 전체 물량 공세로 인해서 숫자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식 입장에서는 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익을 포기하고 예. 네, 전체 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구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국 주식은 이익을 따라서 같이 동행을 하고 이거를 보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전반적인 중국의 경기 상황,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디플레에 빠져 있는 것도 결국은 중국에서의 물가가 올라가지 못한 것도 소비가 안 좋고 네. 계속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네, 지금 경기를 버티는 이러한 모습들이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안에 컨텐츠가 내용이 조금 아직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국의 이제 저가 물량 공세, 이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미국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미국과. 그렇게 해서 뭐 저가 문제다 그러는데 내수가 이렇게 부진한 것은 뭐 역시 부동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 겁니까? 중국의 내수 상황은? 부동산보다는 사실 고용이죠. 고용.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 밖에 못 나갔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나쁜 건데 지금 이제 고용이 좋아지면 소득이 좋아지고 소득이 좋아지면 소비가 좋아지는데 고용이 나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금 이제 GDP 숫자는 5점 몇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5.3, 인도 다음번에 예. 전 세계 두 번째로 높은 건데 예. 이게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재고는 분명하게 보면은 작년 4분기에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재고를 높이는 단계지만 소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업들은 공장을 돌리면서 생산을 늘려서 GDP를 지금 맞추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생산이 좋아지면은 이제 고용이 당연히 늘게 되고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어나는 그러면 이제 소비가 좋아지는 그런 한 6단계를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은 한 3단계를 지나고 있는 단계 예. 즉 그런 형태로 지금 볼 수가 있고 예. 부동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저가 제품의 전 세계 잠식 뭐 그런데 우리는 테무나 알리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테무하고 알리.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최근 30년 동안 중국이 전 세계 저가 제품을 시장을 장악 안 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랬죠. 30년간 해온 거다. 저가 그렇죠. 제품. 근데 지금 뭐 태양광이니 뭐 이제 뭐 배터리니 전기차를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아이템에서도 전 세계 최저가 최대 생산은 중국이었고 이번도 예외는 아니다. 근데 그걸 미국이 제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지만 제가 볼 땐 디플레를 수출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전 세계에 150개 나라, 250개 나라, 50개 나라에 그렇게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 이게 정말 더 가공한 일이죠. 전 세계가 다 중국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이 150개 나라 이상의 250개 나라에 그걸 파냐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돈에는 애국심이 없다는 겁니다. 돈에는 애국심이 없다. 그쵸. 돈에는. 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는 저가품 여기에 대한 수요는 국적에 상관없이 쓴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들은 조금 이제 언론의 과장이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부동산 이슈는 계속 우리가 조금 과대평가를 하는데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이 30% 넘는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예. 뭐 정확하게 보면 12%밖에 되질 않아요. 중국 GDP에서 부동산의 부동산이. 비중이 근데 12%. 거기에 이제 뭐 시멘트, 뭐 가전 다 합쳐가지고 이제 30% 넣는 건데 지금 이제 100대 도시부터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제 가격들이 작년 4분기보다 살짝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제 투자라든지 뭐 착공 이런 것들은 다 마이너스가 맞아요. 여전히. 근데 문제는 이제 착공이 되려고 하면 아파트 분양이 되려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것이지 가격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 이제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뭐 엄청난 물량을 퍼부은 결과로 가격이 살짝 움직인다는 것이 이제 파지티브한 이펙트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신 소비, 투자, 뭐 이제 수출에서 보면 오로지 투자에서 부동산 요것만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부동산 투자만 그렇죠. 마이너스고. 근데 중국은 이제 뭐 땅이 국가 소유고 정부 입김이 세기 때문에 그 부동산 경기를 꺼트리는 것도 정부지만 정부가 살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 뭐 1년, 1년 반 안에 이제 턴을 하게 되죠. 근데 정부가 지금 작년 7월 달 이후로 벌써 이제 10개월 동안 이제 액션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금년 아마 3, 4분기 이때는 부동산도 시그널이 이제 가격 지표가 아닌 다른 지표에서도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의 3분기에 어떤 플러스 지표가 나올 것 같다. 이 부동산 뭔가 이게 턴어라운드라고 하나요? 시장의 경기, 부동산 경기, 매수세가 확 살아나는 그런 거는 지금 시장에서 아직은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네, 아직 나타나고 있지 정부가 않습니다. 돈을 좀 많이 부었지만 쏟아부었는데도. 네, 그 연결고리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 주신 고용이 일단은 좀 돌아서야 네, 가게에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려면 다달에 제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수입이 들어와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래야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가격을 보고 투자가 들어오고 이러한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중국이 지난해 갑자기 청년층 실업률을 공개 안 하니 막 이러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조정치를 넣어서 발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 다시 청년 고용 상황이 발표가 네.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25세부터 29세 추이를 보면 6%대에서 7%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실업률이요. 실업률이. 네, 여전히 고용 상황은 좋지 않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가계 중장기 대출이 결국에는 모기지 대출을 대변하긴 합니다. 이건 매달 나오는 지표인데 여전히 이 지표는 회복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어떤 제한 조치가 지금 다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내려면 말씀 주신 저도 한 4분기 정도 4분기 정도. 네, 회복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금융 당국, 중국 정부는 지금 금리 인하 모드인 거죠. 아직 다른 나라는 이제 인하를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지금 인하로 가고 있는 추세죠.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 당국. 금리 뭐 내리는 걸 계속하고 있죠. 이 부동산 시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효과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금리 내린다고 하더라도 먼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가격 떨어지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적어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투매하지 않는 그 시그널이 오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멈췄다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국 부동산은 가격 하락이 멈췄다. 3분기나 4분기 정도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의 어떤 반전이 있을 것으로 두 분은 이제 보셨네요. 자,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가요? 중국 증시가 올 들어서 최근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한동안 중국 증시가 부진했는데 지금은 어떤 세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오르는 추세인 거죠? 어떻습니까? 중국 상황, 경기 상황, 증시 동향은? 중국이 사실 4월부터 주요국 중에서 가장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인을 꼽아보자면 지표들도 생각보다 숫자들이 좀 괜찮은 것도 있는데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강화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인 것 같다. 네, 정책은 특히나 중국이 매 분기마다 하는 회의 중에서 중요한 회의가 정치국 회의라고 있습니다. 정치국 회의. 네, 여기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분기 혹은 다음 분기의 내용들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국이 원래 이런 회의에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인정을 잘 하지 않았는데 이번 1분기 내용을 보면 경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다방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구환신이라는 단어를 뱉었습니다. 이구환신. 네, 물론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었긴 했는데요.
이 이구환신이 사실은 하겠다라고 꾸준히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제품을 사는데 뭔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구환신이? 소비 예. 쿠폰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각각 몇 대 몇으로 비율을 나눠서 줄지가 좀 중요한데 예. 이 비율이 나왔고요. 이 비율을 가지고 앞으로 실제로 내구재, 즉 주로 전기차, 가전 같은 것들을 구매할 때 예.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대5, 중앙정부 5, 그다음에 지방정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앞으로 조금 더 소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정부가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화되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사실 종목군들이 중국에 상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예. 조정을 받았다가 굉장히 또 싸기도 하고 멀티플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싸기도 한 거고 현재 이 정책적인 지원 효과도 있고 그러면 이게 싼 데 따른 저평가된 가격의 매력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뭐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둬야 할까요? 뭐 세 가지가 다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뭐 PR이든 PBR이든 전 세계 증시 중에 가장 낮은 상황이었고 거기에 정부가 뭐 이제 증권감독 원장까지를 바꿀 정도로 이제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을 했었고요. 제일 예. 중요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GDP 숫자가 이게 이제 턴을 해서 올라가는 쪽이지 이게 부진하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경기회복, 정부의 부양책, 그리고 부양책. 전평가 매력 세 가지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미가 돼 있는 거고서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영원한 성장산업도 사양산업도 없죠. 싸면 사는 거 비싸면 파는 건데 중국이 전 세계 뭐 증시 중에서 가장 싼 시장 이제 그렇게 이제 각인이 되다가 보니까 예. 미국의 그 신고청 갱신에 따른 자금의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이전해서 예. 일본에 먼저 오고 한국에 오고 그리고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외국인 자금이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 중국에서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기업 가치가 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뭐 밸류 프로그램 우리도 관심이 참 많은데 중국에서도 이 밸류 프로그램이 지금 발표됐다면서요? 신국 구조라는데 이거는 어떤 정책을 담고 있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네, 국 구조는 이게 줄임말인데요. 중국 국무원이 9가지 조항을 발표한 겁니다. 국무원이 발표한 9가지 조항. 네, 그래서 국 구조라고 국 하고 구조. 이번에 신자가 붙은 이유는 역대 이제 2번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 3번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새롭게 나온 국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번 좀 목적이 다르긴 했어요. 예. 첫 번째 나왔던 거는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구환신 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업들이 이 보조금 기반으로 판매량이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이익이 좋아졌겠죠. 네. 그래서 정부가 이 국구조를 발표해서 많이 상장을 해라. 그래서 이제 IPO를 유도하는 이러한 뭐 방향성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 2013년이 중국이 외국인이 14년부터 개별 주식을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예. 그 직전에 발표를 해서 개인들한테 중국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중국 개인 투자자를 좀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했었고 이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이 그 주주 환원율이 글로벌에서 중국이 가장 낮습니다. 주주 지난해 환원율이 기준으로. 한국도 낮은데 중국도 낮군요.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현금 배당을 하든지 이거를 원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유 기업들 상대로만 했었는데 예. 신국 구조는 모든 상장사 기준으로 다 지시를 해서 사실상 현금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신국 구조 과연 지금의 증시 상승에 좀 원동력이 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이게? 원동력보다가는요.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굉장히 강화시켜주고 안정성을 높이는 건데 중요한 것은 아까 박 팀장이 얘기하신 2004년, 2014년, 2024년에 신국 구조의 제목이 다 다릅니다. 제목이 보면은 자본시장 개방과 발전,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이게 이제 과거 두 번의 이제 신국 구조인데 이것은 부양하겠다는 뜻인데 이번은 제목을 보면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 요건 시장 건전성을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지 부양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번 신국 구조는. 예, 근데 이제 주가가 이게 왜 올라가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직전에 발표한 중국 상장회사로 보면 국유기업들 비중이 한 47% 됩니다. 이 국유기업의 경영평가 KPI 요소 중에서
이 시총 관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 시가총액이 떨어지면 이제 국유기업 회장님들이 목이 날아가는 거죠. 국유기업의 KPI 관리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유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도 늘리고 네. 이제 이익 관리도 하고 IR도 하고 또 자회사 관리도 하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손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보이는 손이 국유기업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시총의 절반 되는 회사들이 주가 올리는 프로그램을 자기네가 알아서 하게 되면 주가는 절대 안 빠지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 증시가 지금 하방 경직성을 갖고서 거기 이제 외국인들은 그 느낌을 알고서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주가가 V자 턴을 하게 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됐고, 그래서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시총 관리 지표를 국유기업 KPI에 집어넣은 것, 이게 이제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회진공수라고 하는 국가 대표 선수가 이것도 이제 과거와 달리 직접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ETF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지수가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런 이제 그 국유기업의 KPI 지수하고 이제 국가 대표 선수들의 ETF를 통한 지속적인 시장 받침, 네. 이게 이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싶습니다. 효과는 좀 계속 될 것 같습니까? 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국영기업의 CEO의 평가에 이 시총 관리를 넣었다. 이게 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중국 부자들의 탈출과 최근의 경기 동향 증시 상황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박수연 KB증권 아시아시장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